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화젤 플로, 즉 그 압력이 어, 만들어내는 유동, 내부 특히 덕트 또는 파이프 또는 뭐 임의의 어떤 단면에 대해서 어, 압력차가 유동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이런 그 속도의 분포는 이와 같이 무차원 영역이죠. 그죠? 무차원 영역에서 이와 같은 모든 바운더리 포인트에서 이거의 어떤 솔루션으로 우리가 속도 분포를 찾아낼 수 있고 R의 함수로 속도 분포를 표현해 낼 수가 있고, 이 속도 분포를 이용해서 스킨 프릭션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만약에 어떤 중심이 서로 다른 유동이 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것처럼 어, 이 두 개의 원형 단면 사이의 유동이 유선을 그린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유선이 속도가 똑같은 선들을 이어놓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각 지점의 슈어 스트레스라는 놈은 그레디언트에 해당되죠. 그죠? 슈어 스트레스는 뭐 du, d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선의 간격이 좁다는 것은 슈어 스트레스가 다르게 분포한다는 얘기죠. 그냥 이 유선 분포에서 보다시피 슈어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요런 곳이죠. 요런 곳. 그죠? 반면에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어, 간격이 좁으니까 넓으니까 슈어 스트레스가 작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큘러 실린더 같은 경우엔 슈어 스트레스의 분포가 어떤지 그 모든 지점에서 표면의 모든 곳에서 슈어 스트레스가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단면에 대해서는 슈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다르게 분포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는 개념이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 우리말로 뭐 수력 직경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뭐 번역해 놓은 거죠. 특히 관이 많은 그런 종류의 유동을 다룰 때 이게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 되는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평균값을 찾고자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mean word shear stress, 즉 서큘러 실린더처럼 모든 곳에서 어, 어, 그 shear 스트레스가 같은 반면에 임의의 단면에 대해서는 shear 스트레스의 분포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shear 스트레스의 분포를 평균값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단면에 shear 스트레스를 다 적분을 하면 여기에 있듯이 이 표면의 테두리를 따라서 단면을 다 적분하면 ds 곱하기 dx가 되겠죠. 면적 요소를 생각하면, 그죠? 어, 작용하는 힘을 다 적분한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를 면적에 대해서 다 적분한 다음에 어, 원주의 길이, 원주가 아니 테두리의 페리미터, 테두리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적인 쉬어 스트레스의 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히 써보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P는 페리미터, 테두리 길이가 됩니다. 섹션에. 그죠? 자, 식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힘의 균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힘의 균형을 생각해 보면 먼저 shear 스트레스로 인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체 힘은 테두리를 따라서 shear 스트레스를 다 적분한 놈이 될 겁니다. 그죠? 즉, 요 전체 표면, 요 작은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길이는 dx로 표현되는 이런 요소가 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마찰로 인해서 작용하는 힘하고, 압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힘. 그래서 요 반대쪽 면이 압력이 P, 햇이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면은 P 플러스 dP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압력은 면적 A에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은 마이너스 A dP와 같이 식이 표현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 이제 위에서 정의한 평균적인 shear 스트레스의 정의를 적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평균 shear 스트레스라는 놈은 페리미터 분의 면적 그리고 마이너스 dp dx와 같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큘러 실린더에 대해서 우리가 shear 스트레스를 구했을 때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2분의 R0 마이너스 dp dx 여기에 햇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와 같이 표현되고 이거는 4분의 직경 그죠? d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얘를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임의의 어떤 단면에 대해서 shear 스트레스는 P분의 A 이와 같이 나타나고 서큘러 실린더에서 이것도 평균값의 의미죠. 똑같은 값이니까 4분의 D 뭐 이와 같이 식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두냐면 이 페리미터 분의 면적을 4분의 DH라고 두면 두 식을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간주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정의한 이 DH를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 수력 직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지만 수력 직경은 결국에 페리미터 분의 4A라고 두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서큘러 실린더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했듯이 예를 들어 concentric annulus 조금 전에 했듯이 이런 문제 조금 전에 봤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력 직경을 구해보면 DH는 자 페리미터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놈 2파이 A 작은 놈인가요? 큰 놈이죠. 그거의 테두리 길이는 2파이 A가 되고 작은 놈은 2파이 B가 될 거고 그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4파이 A 제곱에서 작은 놈 B제곱을 빼야 되죠. 식은 이와 같이 표현될 겁니다. A 제곱 빼기 B 제곱이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을 정리하면 2배의 A-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두 반경의 차이의 2배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원에 대해서 스킨 프릭션을 구해봤을 때 이놈은 4분의 람다가
되고 다르시 팩터에 대한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RED 분의 16과 같이 표현되었었죠. 그죠? 이와 같이 표현되듯이 결과적으로 똑같이 단면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둘의 shear 스트레스는 똑같은 형태로 4분의 DH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단면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 결과적인 형태라는 것은 어떤 수력 직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4분의 즉 DH의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H 값이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스킨 프릭션도 어떤 콘스탄트로 표현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RED에 따라서. 그죠? 마찬가지로 포아젤 넘버는 스킨 프릭션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니까 이때의 이제 기준값은 DH가 되겠죠. 그죠? 그 서큘러 실린더는 DH가 결국 D인 것이고, 그죠? 또 컨센트릭 애듈러스 같은 경우에는 E-A 빼기 B가 될 테고 해당되는 자리에 넣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만큼 배수가 될 것이고 이 값이 항상 콘스탄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력 직경을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고 면적을 알고 그죠? 테두리의 길이를 안다면 결과적으로 서큘러 실린더에 비해서 이 항력이 어느 정도 비율로 존재할 건지는 결국 수력 직경의 비율만큼 차이가 나게 될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력 직경이라는 개념을 쓰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뭐 화학공학이라 뭐 어떤 큰 배수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곳에 공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수력 직경의 개념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걸 이제 책에 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 문제에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A와 B로 표현되는 이 함수들이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서클 원형 단면일 때 포아젤 넘버가 16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6보다 값이 크다는 얘기는 서큘러 실린더보다 마찰 개수가 더 큰 값을 가진다. 수력 직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같은 레이놀즈 수를 가진다고 하면 더 큰 값을 가지는 게 concentric annulus 같은 경우 스킨 프릭션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반면에 사각형 단면 같은 경우에는 A분의 B가 1이라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약 14 정도의 어떤 값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엘립스인 경우에도 비율이 이제 찌그러지면 질수록 더 많은 마찰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타원형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모양이 원형일 때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본다면 모양이 원형일 때 마찰로 인한 손실이 가장 적다. 타원이 되어 갈수록 이 포아젤 넘버가 약 20까지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마찰 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마찰 항력 발생하는 만큼 유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 큰 압력차를 만들어 줘야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송관들은 원형 단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렉탱귤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보다시피 비율이 많이 찌그러져 있으면 서큘러 실린더보다 더 손실이
많은데 뭐 정사각형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 서큘러 실린더보다 더 낮은 값을 14 정도의 낮은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그러면 정사각형 단면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사각형으로 어떤 단면을 구성했을 때 요런 쪽에 실제 유동은 요런 데에 어떤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효 단면적은 더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생기는 순간 그게 다 손실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 실제적으로는 렉탱귤 즉 사각형 단면이 손실이 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과 무관하게 그냥 수력 직경 기준으로 따졌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화젤 플로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타픽이 이제 온도의 분포입니다. Temperature Distribution. 이 온도 분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제 무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온도 분포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컴프레서블 유동에서는 속도 분포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온도 분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우리 책에 어펜딕스 G 이런 데 보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온도 지배 방정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온도 분포는 이게 열 전도죠, 그죠? 퓨리엘로 더하기 그 다음에 비스코스 디스페이션 항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식이 이와 같이 표현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유동이 흐르는 방향은 Z 방향이죠. 그걸 우리 편의를 위해서 뭐 X로 표현했을 뿐 이 식에선 Z의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Z 방향 속도 성분을 R과 연관된 속도 성분으로 찾아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이때 지금 서큘러 실린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속도 성분에 VR, V세타, VZ가 있을 때 이 VR 방향 속도도 없고 세타 방향 속도도 없죠. 그죠? 그러면 남은 놈은 요 놈뿐이니까 이 식에서 입실론 RR 입실론 RR은 라운드 R, 라운드 VR이니까 이놈도 0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없애보면 이놈도 없고 이놈도 없고 이놈도 없겠죠. 그리고 세타와 Z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놈이 없고 그죠? R과 세타도 연관되어 있는 놈이 없습니다. 근데 Z 방향 속도가 R과 연관되어 있는 놈은 이놈이죠. 그래서 입실론 RZ 성분을 보면 이놈이 VR 라운드 Z 더하기 라운드 VZ 라운드 R이죠. 당연히 Z 방향으로 속도 차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놈도 없고 살아남는 놈이 이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앞에서 썼던 것처럼 살펴보면 당연히 이 문제도 스테디 문제니까 0이고 난리니어 텀도 0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푸는 문제는 결국 덕트에서 온도 분포를 서큘러 실린더에서 온도 분포를 찾으려면 이놈 더하기 0은 이거 더하기 뮤 곱하기 라운드
Z를 우리가 U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놈이의 제곱, 이 식을 우리가 푸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라플라시아는 앞에서 했듯이 R분의 1 dr R 곱하기 T dr은 마이너스 카파분의 뮤가 되고, 이놈은 du dr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shear 스트레스 우리가 구할 때 이 값을 구해 봤었죠. 그죠? 그래서 속도 분포, 실린더에서 실린더 덕트 파이프 유동에서 du, dr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걸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보면 R0 4승분의 16 u 평균 속도 그 다음에 R 제곱과 같이 식이 표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쭉 풀어 써보면 R분의 1이 넘어가면 R 3승이 되고, 미분하면 R 제곱이 되고, 또 나누면 또 R이 되고, 그죠? 그놈을 또 적분하면 식이 표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결과적으로 그냥 쭉 산수죠, 그죠? 산수를 해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이 계산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곱 1-R0 4승분의 R4승. 우리가 앞에 그 채널 플로, 그러니까 코엣 플로우에서 온도를 구했을 때 온도 분포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이 컨덕션에 의한 놈하고 컨덕션만 일어난다면, 유동의 컨덕션만 일어난다면 온도 분포가 직선이 될 겁니다. 컨덕션에 의한 놈하고 그 다음에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으로 의한 놈, 이렇게 구성이 됐었죠. 그죠? 그럼 지금 이 포화젤 플로 같은 경우에는 윗면이든 아랫면이든 둘 다 똑같이 같은 온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뒤쪽에 있는 요 놈에 의해서 여기에 어떤 온도 분포가 R4승의 함수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R4승의 함수로 온도 분포가 표현되고, 이 놈이 이제 디스페이션으로 인한 놈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파이프 유동에서는 이 디스페이션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니까 유동이 흐르면 무조건 열이 코엣 플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T1, T0가 있으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의 흐름이 존재하니까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지고 이런 문제인데, 이 파이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표면의 온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유동이 흐르면 항상 디스페이션이 생기니까 안에서 생긴 온도 분포가, 내부 유동이 표면보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유동은 밖으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유지하려면 결국에 방출되는 열만큼을 뽑아내 줘야 되죠. 그래서 항상 쿨링이 필요한 거죠, 파이프에서는. 그죠? 그래서 유동이 생겼을 때 일부러 뜨거워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벽면 온도를 유지하려면 항상 쿨링이 일어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쿨링의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책에도 뭐 피트로 표현되어 있지만 평균 속도가 대략 한 30m/s, 그러니까 이미 30m/s 정도 되면 이건 측류가 아니죠. 아주 극단적으로 큰 속도라고, 램이나 유동에서는 큰 속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놈이 대략적으로 뭐 1도 1도 이하 정도의 온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이 디스페이션으로 인한 직접적인 온도 변화는 거의 무시할 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마찰이 열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비압축성 저소유동에서는 이 디스페이션으로 인한 열 변화 이런 걸 사실 고려하지 않고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지배방 정식에서 저 비스코스 디스페이션 텀 요만큼을 계산하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CFD 같은 곳에서는 수치 소산항을 아예 무시하고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매우 간단해지죠, 그러면. 근데 이 효과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초음속 유동이라든지 실제로 이 관 내부에서 초음속 유동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이 수치 소산으로 인한 열 전달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런 결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책에 있는 것처럼 열 전달량도 한번 구해 볼 수 있겠죠. 4카파 T1 플러스 T0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유동 그 온도를 기준으로 한 놈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셀 넘버는 카파 T1 마이너스 T0 이 R0 Q5 그래서 이게 8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된다. 예, 순수하게 디스페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 전달의 증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쿠웨트 플로우에 비해서 이 마찬가지로 디스페이션으로 인한 열 전달 증분도 훨씬 크게 발생한다.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포화젤 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